저 여러 번 그런 질문 받았는데 삼성전자 9만 원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드시 10만 원은 되겠죠. 왜? 선생님 오늘 좀 스타일이 조금 바뀌셨네요. 오늘 바뀐 건 아니고 와이셔츠도 지금 넥타이는 안 하시고 오늘은. 당황스럽네요. 생각지 못한 질문이라서. 네. 일단은 뭐 스타일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제 헤어샵을 원래 한 번씩 가요. 이렇게 좀 네. 워낙 또 대형 유튜브니까 소형 유튜브 갈 때는 고민을 약간 하는데 저희 대형 유튜브 제가 한 볼 때는 20만, 30만 때부터 같이 하셨잖아요. 이제 대형이 돼서 이제 뭐 100만이 훨씬 넘는 네. 130만 유튜버에 이제 나오느라고 약간 메이크업도 하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약간 다른 때 메이크업보다 오늘 좀 다른 이유는 네. 저 담당하는 선생님이 오늘 휴가라서 아. 다른 분이 해주셨는데 약간 제가 이제 저한테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를 했죠. 뭐라고? 조진웅 스타일로 해주세요. 약간 느낌이 나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그래서 이제 조진웅 스타일로 하고 온 겁니다. 혹시 조진 성대모사 어차피 해봐야 잘릴 건데 뭐. 아니 그러면 욕 삐삐 처리해서 하든지. 조진 성대모사. 성대모사. 그래. 그 이제 저희가 조진웅 배우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 네. 좋아해. 근데 이제 그 처음 좋아하게 됐던 그 연기력을 봤던 영화가 이제 범죄와의 전쟁인데 거기서 하정우 씨의 친구로 나오죠. 네. 근데 이제 하정우 씨와 라이벌 악역이죠. 조폭도모. 근데 이제 하정우 씨가 형배예요. 이름이 형배. 맞아. 근데 이제 그 형배를 그 최민식 씨 앞에서 흉보는 대사예요. 흉보는 최민식 씨 앞에서 네네. 형배를 흉보는 대사. 네네. 형배 집 뺏기 몰라 씨. 잘리겠다. 아니 안 자르고 내보내요. 알겠습니다. 혹시 본인 채널에서 이런 거 하신 적 있나요? 라이브에서 한 번 정도는 했을 수는 있어요. 그때 반응이 어땠나요? 계속 주식 얘기나 하라고. 네, 저희도 그럼 주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월 장가 지금 오늘이 이제 4월 11일이니까요. 네. 오늘 4월 11일 장까지 좀 네. 어땠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달씩의 뷰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달을 맞이하곤 해요. 네. 근데 이제 1월 달은 결과적으로는 급락이 나왔는데 네. 너무 급락이었어요.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 빠지는 그런 급락을 예상할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대응을 하는 건데 어쨌든 1월 달은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었고요. 네. 이제 2월 달은 그 급락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살짝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네.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근데 3월 달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월봉으로 상승률을 보면 3월의 상승률이 거래소는 크진 않습니다. 뭐 한 2%인데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훨씬 반등폭이 컸습니다. 7%. 그래서 코스닥은 반등이라는 건 보통 한 절반까지 오는 게 괜찮은 반등인 건데요. 1월 달 급락이 15%였는데 네. 2월은 조정이었고 근데 3월 달 정확히 절반 정도의 반등을 줬죠. 그래서 3월의 코스닥 반등은 괜찮은 반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뷰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의견을 말하는데 3월 초 또는 2월 말부터 3월 달은 반등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딱 맞아 떨어졌는데 어찌 보면 그 반등의 기폭제가 됐었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한 날이었어요. 네. 금리 인상 한 날 미국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되게 의아스럽죠. 우리는 1년 내내 지금 작년 한 여름부터 이제 내년부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내년부터 미국 금리 인상한대. 네. 이제 우리 끝났어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힘도 없이 흘러내렸었는데 막상 첫 금리 인상을 0.25bp를 했는데 미국 증시가 아주 안정적인 상승을 보였고 다음날 우리나라도 그때 3월 중순부터 이제 안정적인 반등을 준 거죠.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뭐 유튜브나 방송이나 재테크 방송 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용어가 빼딱 꼼필리예요. 사실 저도 뭐 재테크 책을 뭐 여태까지 한 5권 썼기 때문에 네. 뭐 그 순위를 좀 보려고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서점 순위를 보면은 종합 거기서 이제 경제 경영, 그렇죠. 거기서 재테크, 네. 이제 더 들어가면 주식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하이죠. 네, 하이 카테고리죠. 그 가장 작은 하이 카테고리 주식 카테고리에서 거의 20년 나온 지 20년이 넘은 책. 제가 왜냐면 20년 전에 산 책이니까. 네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차갑게 다루고 뜨겁게 사랑하라? 네, 그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이 원래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사실 워렌 버핏 또는 벤자민 그레엄 또는 피터 린치 이렇게 미국 투자자들의 계보를 많이 있는 가치 투자자들이 많아서 이 유럽의 거장이었던 앙드레 코스텔라니 책이 이렇게 탑10 안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 기억에. 네. 근데 저는 예전에 인터뷰도 한번 어디선가 했었는데 저한테 책 한 권 하면은 저는 피터 린치의 전설의 투자자 또는 앙드레 코스텔라니 책을 말할 때가 많아요. 네네. 특히 초보자들한테. 왜냐하면 종합적이거든요.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가 나쁜 책이다가 아니고 현명한 투자자는 굉장히 어렵고 가치 투자 공부하기는 좋은 책이에요. 재무제표 베이스로 하는. 근데 주식의 전체적인 시각을 넓혀주진 못해요. 워렌 버핏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뭐 탑다운이랄지 아니면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 통찰력 이런 거를 사실 주진 못해요. 주식의 본질 또는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으로는 가치 투자자들이 책이 좋을지 몰라도. 근데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이나 피터 린치 책은 좀 주식을 전체적으로 보게 하죠. 근데 특히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이 그런데 그래도 막 주식을 약간 예술적 경지까지 승화시키는.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그 책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가 빼따꼼플리거든요. 빼따꼼플리는 이제 불어로서 기정사실이라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어떤 비유로 나오냐면 전쟁이 벌어질 때 네. 전쟁이 벌어지면 다들 이제 주식을 팔고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전쟁이 발표가 되면은 곧 끝나는 순간에 가까워지는 거고, 이게 기정사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는 뭐 실적 발표 같은 거. 실적 발표를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죠. 실적이 되게 좋은데 발표한 날 주가가 안 올라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다 시장 컨센서스가 그 기업은 이 정도 실적 잘 나올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정도 잘 나오면 더 이상 반영될 게 없는 거죠. 이미 다 반영이 됐으니까.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거죠. 기정사실화 되기 전에는 그런 거야? 어느 정도 선반영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번 2, 3월 달에 그 빼따꼼플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러시아 전쟁,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이죠. 러시아 전쟁 갑자기 발표가 됐던 그날의 두려움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사실 전쟁이 이렇게 오래되고 있지만 더 우리가 막 크게 막 주가가 빠지거나 크게 걱정하진 않는단 말이죠. 이미 전쟁은 벌어졌고 언젠가 종전을 하는 것만 남아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 인상도 빼따꼼플리 현상이 그대로 나온 거죠. 금리 인상은 1년 전부터 한다고 했었고 실제 0.25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래 예정대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구나 정도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3월의 반등은 금리 인상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두렵게 볼 필요는 없구나라는 걸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 발표 시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막 오르거나 또는 어닝 쇼크가 나오면 주가가 막 떨어지긴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상 밖의 범위란 얘기죠. 그러면 러시아 쪽에서는 사실 예상 밖의 범위가 한두 번 나올 뻔 했었어요. 왜냐면 핵 얘기 나올 때마다. 왜냐면 그건 우리의 예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적당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적당한 돈바스 지역에서 이런 정도의 기사들은 지금 전혀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근데 예상 밖. 방금 말했지만 정말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이 나올 때마다 좀 약간 출렁거릴 때가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예상대로의 강도, 예상대로의 기간이라면 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상 그래서 뭐 0.25를 할지 0.5를 할지 매번 할지 한 번 걸러가면서 할지 뭐 요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그거를 벗어나는 것은 쉽진 않다. 금리 인상은. 그래서 어찌 보면 금리 인상이 앞으로 미국 연말까지 또는 내년까지 몇 가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가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훨씬 벗어나는 강도로 하지 않는다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4월도 그냥 그렇게 급락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기간의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저점 2000년 3월이었죠. 제가 이렇게 김작가 TV를 포함한 그런 유튜브 채널을 한 5월, 6월부터 다녀요. 맞아요. 그럼 이럴 때부터 자주 나왔단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세 상승장이 끝났나요? 뭐 상승장 언제쯤 물어봤을까요? 요럴 때. 맞아요. 저도 기억나. 뭐 9월, 10월이나 또는 요 1월, 2월에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럼 그땐 저는 뭐라 그랬냐면 제가 겪었던 상승장은 이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더 상승이 남아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조정장, 하락장은 요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7월, 8월이 고점이었으니까 뭐 작년 7월 말, 8월 초면 지금 이미 한 6, 7개월이 지나갔죠. 그러면 조정은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뭐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닥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조정은 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름까지 또는 가을까지. 근데 그 이후에 한 1년이 지나갈 무렵 올해 여름쯤부터 또는 가을쯤부터는 확실히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강세장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요즘 이런 범위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움직이는 상승장, 하락장이 시기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3년 상승, 뭐 2년 하락 막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뭐 한 1년 상승, 뭐 1년 하락 이런 정도로 짧아졌거든요, 주기가. 굉장히 주가에 그 반응하는 속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한 15년 가깝게 됐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니까. 2022년이니까 그동안 사실 진짜 조정다운 조정 없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뭐 일시적 충격들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무조건 주식은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실제로 코로나 위기 때 각국이 제로금리를 만들긴 했지만 그 바로 직전까지 2016, 2017년이 금리 인상 시기였거든요. 2016, 2017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 주식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금리를 올리면 무조건 주식은 떨어져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강한 장이 당장 온다라는 것보단 굉장한 약세장이나 폭락장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작년 여름에 한참 갈 부분이 더 남아있을 때도 언제 끝나 뭐 이런 것처럼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저런 거죠. 뭐 무슨 뜻이냐면 주식은 사실은 약간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에 너무 비관적인 생각만 하면은 뭐 주식도 할 수가 없죠. 결국 그거는 개인의 선호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위험에 대한 태도가 높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재무관리 기본이 위험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험을 언제 받아들이고 언제는 좀 회피해야 되냐의 질문에서 지금 올해 1월 달 정도의 폭락은 올해 한 달 하락률로 막 10% 이런 폭락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요. 뭐 한 달에 뭐 2%, 3%의 조정은 그냥 조정이니까 우량한 종목들을 선정하는 힘만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조정장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조정장이 끝나고서는 다시 삼성전자가 막 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를 돌파했던 그런 시기는 곧은 아니지만 뭐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말씀하신 게 4월에 뭐 급락은 없을 것 같다고 해주신 거면 네, 4월에는 좀 뭐 보합이나 약간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정도 받아들이면 거의 2월, 저는 거의 한 2월 조정 같은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1월에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2월에 조정이 있었다면 이제 3월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또 4월에도 조정. 그래서 원래 주식을 짧게 하신 분들은 변동성을 많이 피부로 느껴요. 그러니까 주식을 짧게 하신 분들은 막 매일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는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저처럼 또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오르고 내리고보다 옆으로 가는 날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옆으로 가는 조정장이 확률적으로 80%, 그리고 상승장 10%, 하락장 10% 이런 정도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달도 뭐 그렇게 변동폭이 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는 조금 오르는 건가요? 아까 전에 좀 멀리 봤을 때는 좋게 보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빠르면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으로,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가 고점이었다고 치면 한 1년이 되는 시점이 여름이니까 그럼 하락장 1년 지난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빠르면 한 여름, 가을부터 늦어도 내년 초가 되면 작년 7월부터 1년 반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반등 시작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한 1, 2년 이상 막 크게 조정 나오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예전 막 10년 전, 20년 전에는 조정 한번 나오면 막 2년, 3년씩 하락 조정이 있었지만 최근의 추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아까 1월 달에 저희가 주식시장에 급락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세무사님은 그 1월 달에 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랑 그다음에 세무사님이 대응하는 방법이 또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하기 힘든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인은 좀 그런 급락장을 맞이했을 때 그냥 뭐 계좌 돕고 기다리면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기법을 다 그대로 쓰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선물 옵션 파생을 좀 오래 한 투자자라서 파생으로는 하락장에서도 뭐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또는 급락 리스크를 좀 피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주식을 안 하고 파생만 한다면 하락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주식을 베이스로 하면서 파생도 좀 비중을 둘 때가 있기 때문에 뭐 하락장이라고 두려워만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파생을 하기 전 단계의 투자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드리면, 주식만 하는 분들한테 1월장은 딱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락의 평균값은 시장 평균값의 그 하락을 내가 온몸으로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봤지만 코스닥이 15%가 빠졌죠. 거래소가 한 10%가 빠지고. 그럼 평균적으로 거래소,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또는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좌값은 한 10%가 빠졌을 거고요. 코스닥 위주로 하셨던 분들은 15%, 거기다가 개별주 위주로 하셨던 분들, 특히 뭐 좀 재무제표 안 좋아서 막 시장 퇴출 나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했던 분들은 거의 막 20, 30%까지 빠졌을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버티냐의 문제인데, 이건 이제 기법적인 측면하고 뭐 좀 심리적인 측면이 있죠. 기법적인 측면으로는 저는 현금 보유 비중을 어떻게 저는 정의하냐면, 어떤 장에서는 10% 현금 비중, 어떤 장에서는 30% 현금 비중이라고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AI가 아니고 예측이 맞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고적으로 약세장에서는 사실 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월달 시작할 때는 약세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현금 비중이 높이 있었겠죠. 1월 초에는. 근데 며칠씩 막 빠졌어요. 그러면 저 같은 추세 매매자, 저는 추세 매매자예요. 저 같은 추세 매매자들은 이렇게 한 일주일, 2주일 빠지면서 지수가 꺾이면 종목들도 대다수 꺾이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럴 때 물타기를 하지 않고 손절매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초부터 한 중순까지 가면서 이렇게 빠질 때 저는 어떤 종목들에 대한 손절매가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고, 그럼 이제 현금이 생겼겠죠. 그럼 그 현금으로 더 좋은 종목을 사려고, 현금이 생기면 더 좋은 종목을 사려고 노력을 하죠.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저 같은 초세 매물론자들은 아마 1월 중순쯤에 사고자 했는데 좋은 종목이 눈에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추세가 다 붕괴됐으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초세 매물론자는 삼성전자를 지금 거들떠도 안 보겠죠. 왜냐면 매일매일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마음에 드는 종목 정말 없네? 그럼 현금 비중이 계속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면, 왠지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들도 느껴지고, 바닥을 다진 모습도 느껴지고, 이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보이면 다시 또 이제 현금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스럽게 현금 비중이 조절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정도를 느낄 수 없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좀, 지금 요즘 장이 안 좋다, 또는 뭐 금리 인상 시기다, 또는 러시아 전쟁이 위험하다, 이런 그런 위험을 느낄 때마다 좀, 그럼 현금 비중을 뭐 한 20%, 30% 갖고 있어야겠구나. 뭐, 요 정도로 그냥 판단하시는 것도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나쁘지 않고, 어쨌든 주식만 하시는 분들에게 급락장을 피할 수 있는, 또는 급락에서 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건 뭐냐면, 지금 1월달 이후에 주식 그만두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좀 지치더라고요. 그렇죠. 제 주변 사람들도. 결국은 작년 여름 전, 특히 재작년 11월, 12월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식 계좌가 제일 많이 뚫렸고, 왜냐면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9만 원을 가버리는 걸 전 국민이 알았기 때문에, 야, 이거 무슨 은행에 또 돈을 못하러 넣어. 삼성전자 그냥 넣으면 돈 버는 거야, 넣으면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그 반대죠, 지금 1월 달은. 넣으면 돈 이기는 시기였어. 돈 손해보는 시기. 그러면은, 누구나 돈을 벌 때는 다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이 주식을 평생 해야 될 것만 같고, 회사를 빨리 그만둬야 될 것만 같고,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반대로, 1월 같은 때는, 주식 계좌를 빨리 빼고 싶고, 본전만 되면 다 팔고 그만두고 싶고, 평생 주식의 주자도 생각하고 싫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이게 심리적으로 전혀 공부가 안 돼 있고,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죠.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을 가지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은 뭐냐면, 일단은 주식 계좌를 접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 수익률은 은행 금리 이상으로 늘 보장이 돼요. 근데 그 보장이라는 게 명확히 아셔야 돼요. 평균값으로서의 보장이에요. 그것도 기간 평균값으로서. 무슨 뜻이냐면, 은행 금리는 확정 금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작년에도 1%를 줬고, 요즘 뭐 좀 금리 올라가니까 뭐 올해는 2%를 주고, 어쨌든 1년 동안 우리가 적금 들면서 미리 확정 금리를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은행 금리는 사실 보장 수익률이죠. 보장 수익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거예요. 위험이 없어요, 은행 금리는.
원금 손실이 나거나 뭐 이럴 위험이 전혀 없고 네. 확정 수익을 주니까 굉장히 코딱지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우리를 괴롭혀요. 어떨 때는 삼성전자가 2배 올랐던 2020년 10월, 11월, 12월 이 시기는 우리 계좌한테 3달 동안 50%, 100%의 수익을 주기도 하고 또 올해 1월처럼 지수가 급락 나올 땐 우리 계좌에 20%의 손실을 주기도 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이시면 되죠. 받아들이면 힘들 일이 없거든요. 왜? 주식시장은 원래 그래. 원래 어떤 달은 20% 수익을 주기도 하고 어떤 달은 10% 손해도 주기도 해. 이걸 받아들인다면 10% 손해 주는 달은 이번 달은 10% 손해 주는 달이었네. 하지만 괜찮아. 누적으로 1년 동안, 누적으로 2년 동안, 누적으로 3년 동안 은행 금리보다 무조건 더 많이 줘. 라는 걸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면 하락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신법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냥 거기서 받아들이는 거는 주식 투자 수익률의 평균값이에요. 주식 투자 수익률의 평균값은 은행 금리보다 무조건 높아요. 근데 그 평균값에는 대해서 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수익률의 평균값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기관으로서의 평균값은 이미 설명드렸고, 모든 사람의 평균값이라는 것도 숨어 있어요. 전 국민, 전 주식 투자자들의 모든 수익률을 평균한 값이 주식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게 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건데, 그 평균값에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2020년 10월, 11월, 12월 전 국민이 50%의 수익을 냈는데 그중에 어떤 분은 100%를 냈고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를 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올해 1월 달에 전 국민이 15% 손실이 났는데 어떤 분은 40% 손실이 났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플러스 10% 이익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평균값에서 나의 위치를 생각하면 되죠. 학창시 시절에 학급 평균이 80이었는데 누구는 100점을 맞았을 것이고 누구는 60점을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려면 평균값에서 더 높은 점수 맞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것처럼 주식 투자 잘하는 투자자 또는 돈 버는 투자자가 되려면 평균 수익률보다 높아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 투자의 목표 수익률을 정할 땐 나 1년에 10%가 목표야. 이런 거는 진짜 주식 잘 모르는 사람이죠. 왜? 아니 금융위기 때 1년에 10%를 어떻게 목표를 잡아요? 금융위기 1년에 반토막이 났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바닥에서 올라갔던 그 해 1년에 목표 수익률 10%가 말이 돼요? 그때는 100% 이상 벌어야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목표 수익률을 잡을 때도 시장 전체 수익률 플러스 알파라고 잡으면 돼요. 그럼 올해 1월 달은 당연히 평균값으로 빠졌고, 근데 코스닥이 15% 빠졌으니까, 내가 한 5% 정도만 손해봤으면 굉장히 잘한 거죠. 지수 대비 내가 몇 퍼센트? 그렇죠. 지수 평균 대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면, 하락장이라고 막 계좌를 폐쇄하고 싶거나 이런 거보다 오히려, 괜찮아. 요번 달은 뺏어갔네? 그것도 엄청 주는 달이 있겠네? 근데 그 주는 달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진 않잖아. 그럼 나는 좀 더 받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럼 하락장에 대비해서 인버스 같은 상품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반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결국은 그 인버스 상품이 이제 다 파생해서 온 것들이에요. 선물 옵션. 그래서 선물 옵션의 구조를 이해 못하면은 사실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수익 내기 쉽지 않고 또 하나는 하락장에서 인버스로 어찌 보면은 위험 관리 수준으로 살 수는 있어요. 금액이 크신 분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한 20억을 해. 20억을 하는데 너 정말 주식 팔고 싶진 않아. 그런데 좀 위험하다는 걸 감지를 해. 그러면 약간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인버스니까 거기에 좀 위험 관리 해지 측면에서 사는 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갖고 주식을 아무것도 안 갖고 하락장에서 인버스를 사고 또는 하락장이 끝나면 인버스 안 갖고 주식을 산다? 그거는 정말 주식의 천재인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인버스 살 필요도 없이 선물 옵션 하면은 1년에 무슨 1000억도 벌 수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해지 차원에서 좀 다른 거를 추천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좀 주도 업종 어디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은 주도 업종이 없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주도 업종이라는 건 상승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기억해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처음에 카카오 네이버가 주도로 막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삼성 SDI나 LG화학처럼 2차 전지들이 막 치고 올라갔고 그리고 또 애플카랑 연결이 됐네 안 됐네 하면서 현대차, 기아차 막 치고 올라갔고 또 삼성전자까지 쳤으니까 말다 했죠. 그러면 그때는 주도 업종이 계속 변했던 거죠. 삼성전자 반도체가 주도를 하기도 하고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기업이 주도를 하기도 하고 2차 전지가 주도를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유튜브 썸네일 제목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지금 살까?
아니면 뭐 네이버, 카카오 뭐가 좋냐.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가 좋냐보다 뭐가 나쁘냐로 물어봐야 돼. 왜냐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뭘 좋아요. 95,000원에서 지금 68,0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 없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 원래 주도 업종이라는 건 상승장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작년 7월부터 거의 9개월 동안 조정장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은 없다. 주도 업종이 없으면 그 와중에 좀 주도하는 것들이 더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도 업종은 아니지만 야 얘는 하락장인데도 별로 안 빠지네. 상승장을 주도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수를 방어하는 정도의 업종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일단 금융업종이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가장 지수를 방어를 했던 금융업종. 업종 전체로만 본다면 금융업종이 방어를 좀 했고요. 정유업종도 SO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방어를 했죠. 왜냐면은 지수보다 좋은 움직임이었으니까. 대단한 상승을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본다면 SK텔레콤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역시 지수 방어를 했죠. 얘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수주들이에요, 내수주들. 우리 뭐 은행이 수출을 합니까? 아니면 뭐 SK텔레콤이 수출을 합니까? 그래서 뭐 통신주, 금융주 이런 내수주들이 좀 이렇게 방어를 했고요. 그동안 우리 진짜 상승장에 주도를 했던 그 주도주들 중에는 특별히 지금 약대장에서 움직였던 애들은 없고 2차 전지 애들이 좀 등락을 좀 이렇게 거듭을 했고 근데 이제 2차 전지에서 재밌는 건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되고 나서 기대감만 많이 있었지 실제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수익 내상 거의 없단 말이죠. 그리고 뭐 삼성 SDI는 요즘 좀 반등을 줬는데 얘네들보다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이런 애들은 신고가 근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논리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업종에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은 못 움직이는데 중소형주들은 막 신고가를 가려고 그래?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완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뭐 이런 부품주들이 더 좋아, 양극재 목재가 더 좋아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삼성전자 갖고 있는 평균적인 투자자들한테 삼성전자 진짜 가긴 가나요? 언제 가나요? 그럼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삼성전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시장 전체가 지금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왜? 삼성전자는 지금 400조짜리예요. 400조.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큰 시가총액의 종목이고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무슨 10주, 100주씩 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큰 자금들이 들어와야 돼요. 큰 자금. 외국인의 큰 자금, 기관의 큰 자금. 근데 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의 큰 자금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돈이에요. 기관에서 어디 뭐 달러빚을 내고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맡긴 돈이 기관의 큰 자금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하기 싫다면서요. 이럴 때부터 지금 하기 싫어졌어. 그럼 당연히 기관은 자금력도 없어지겠죠. 외국인은 뭐 다른가요? 뭐 우리나라만 떨어진 게 아니니까 나스닥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도 결국은 외국의 기관이란 뜻이거든요. 외국의 기관, 한국의 기관, 자금력이 좀 떨어지죠. 주식하기 싫잖아요. 조정받았고. 그러면은 그 무거운 삼성전자가 쉽게 가진 않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주도하는 업종은 없다라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작은 테마들 위주로 국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말고는 큰 테마는 없었고, 그나마 2차 전지. 근데 그나마 2차 전지도 완성 배터리 3사보다는 이쪽 속부장 쪽에서 이 3사들이 더 잘 가는 걸 보면서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다. 큰 애보다 작은 애들이 좀 더 잘 움직이는 장이구나. 그러면 주도 업종이 없으면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주식은 어디 쪽에서 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최근에 기사 보니까 지금 최근 뭐 몇 달 동안 좀 좋았던 거는 이제 마스크를 곧 이제 벗는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미용 바이오 쪽 관련해서 뭐 클래시스라든가 뭐 파마 리서치라든가 이런 기업 주가는 사실 지수 대비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실제로 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이제 분위기도 좀 점차 열리고 있는데 좀 그쪽이랑 또 어떻게 보시는지. 리오프닝 쪽은 사실 이제 누구나 다 좋게 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굵직굵직한 업종,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업종이라는 건 반도체, 뭐 자동차, 뭐 플랫폼, 2차 전지, 뭐 이 정도잖아요. 제약바이오까지. 그래서 이렇게 굵직한 업종이 업종 전체가 다 가기는 힘든 장이야. 그래도 또 움직이는 종목 선정 잘하면 움직이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리오프닝은 굉장히 단골 메뉴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헤어 하면서 이제 막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느꼈던 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마스크도 벗는다면서요? 큰일 났네. 그동안 화장 안 하고 잘 편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아 나는 눈이 이뻐갖고 마스크 끼는 게 좋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마스크 끼면
조진웅이야? 뭐 이런. 농담입니다. 주식 얘기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오프닝이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2년 동안 소비하지 않던 거를 소비하게 될까? 해서 되겠죠, 당연히. 네. 우리가 2년 동안 소비하지 않았던 건 뭘까요? 해외를 안 나가니까. 항공을 소비하지 않았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으니까, 호텔을 소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면세점을 소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카지노를 안 했을 것이고, 또는 화장품을 안 했을 것이고, 또는 말씀하신 미용과 관련된 거니까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치과 이런 거를 덜 했겠죠. 맞아.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면 더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말씀하셔갖고 제가 그쪽 장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신문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쪽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뭐 항공이나 여행 뭐 이런 애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우량하고 막 좋았니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여행 쪽에서 하나투어가 제일 큰 회사죠. 시가총액이. 지금 정보 좀 해보고 하지 않았나요? 그 코로나 이전. 제 말이요. 이게 하나투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 저점이에요. 네. 그럼 코로나가 언제부터 있냐? 2020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좀 더 길게 보면 더 확실한데 이게 2015년 고점이었고 네. 그 다음 고점이 2018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저점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이 회사가 우상향 정배열 차트였냐고요? 아니거든요. 아니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코로나 전에 좋았던 회사면 리오프닝으로 뭔가 회복되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가 돼서 뭔가 다시 재개가 되면 엄청 좋아지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창 여행이 많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높은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보세요. 이게 리오프닝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 코로나가 2020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2020년 전에 주가가 좋았냐고요. 안 좋았네. 안 좋았단 말이에요. 안 좋았는데 얘는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을 사실은 공략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되게 좋았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실적도 빠지고 박살이 났다면 그런 애들은 좋은 애들이죠. 그런 애들 어디 있을까요? 그런 애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클래시스를 보면 네네. 클래시스를 말해서 제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정도 좋았구나. 이게 2020년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코로나가 시작이죠. 네네. 코로나 시작되기 전까지 우상향 완전 정배열 우상향이었죠. 네네. 그러면 얘는 코로나 전에 좋았던 애예요. 그러면 좋았는데 코로나 열려갖고 우상향을 못했잖아요. 네. 우상향을 못하고 이제 뭐 위드 코로나 때문에 한번 간다 그러다가 다시 또 못 가고 지금 다시 가죠. 그럼 이런 애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최고치를 찍던 애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코로나 이전에도 내 몸값이 최고였던 애는 2년 동안 죽어있다가 다시 그 몸값의 최고를 갱신하고 더 가는 게 합당하죠. 네. 근데 코로나 이전에 최고가 아니었어.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주가 차트를 갖고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본 게 없어지고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서 최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주가가. 이게 딱 비교해서 보니까 와닿네요.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주를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코로나 직전의 위치가 어땠냐, 흐지부지 주가였냐, 정말 좋은 주가 차트였냐로 봐서 정말 좋은 애였다면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던 소비가 앞으로 진작되면 확 더 좋은 회사로 거듭날 것이고 코로나 이전에도 별로였어. 그러면 2년 동안 억눌려 있던 게 회복된다고 해도 그냥 일순간 굉장히 단기적인 호재로 끝날 것이죠. 그래서 리오프닝은 단기 재료로는 뭐 호텔, 항공, 면세, 카지노 그리고 뭐 이런 피부 성형 뭐 다 움직이겠죠. 화장품, 의류 단기적으로는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지만 좀 더 길게 본다면 코로나 이전에 정말 좋았냐 별로였냐 이걸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좋았던 거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해도 그렇죠.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저는 지금 클래시스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쪽 애들 중에 차트가 굉장히 좋으면서 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파마 리서치도 차트를 아마 보면은 이건 살짝 또 우회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되고 나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클래시스 같은 차트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거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좀 살아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피부 성형 쪽에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이 높은 애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피부 아니면 의료기기 이쪽은 제약바이오 전체에서 지금 좀 움직임이 좋아지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신규 상장주 애들의 차트가 대부분 아까 지금 제가 찍은 것들이 대부분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래서 전통 기업들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0년 이전에 뭐 2010년, 15년, 20년 비교할 수 있지만 네. 이런 애들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애들은 보통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 초기에 저점과 고점을 찍은 다음에는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네.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모색하는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을 볼 때는 영업이익률을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에서 의료기기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과거부터 떴던 애들이 아까 봤던 클래시스도 영업이익률이 한 30-40%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한 50%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한 30% 이상의 의료기기 쪽, 또 리오프닝이니까 뭐 피부과, 성형외과, 뭐 치과, 요 정도까지 한번 종목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차트가 바닥을 다졌고 영업이익률이 한 30% 이상 이런 우량한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왜 얘네는 리오프닝 쪽에서도 우량하지만 또 뭘 비교할 수 있냐면 제약바이오 전체 업종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에서 그나마 코로나 2년 동안 살아남았던 애들은 코로나 치료제랑 진단키트랑 그리고 코로나 백신 이렇게 관련된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 대장주가 계속 바뀌었었죠.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대장주가 일 때도 있었고, 또는 진단키트 쪽이 대장주일 때도 있었고, 진단키트에서는 시젠이 대장이었죠. 그리고 코로나 치료 쪽은 신풍제약이 대장이었고, 근데 요즘에는 또 일동제약이 대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만 본다면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약바이오 전체에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게 몇 개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원래 제약바이오에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신약개발 쪽하고 영업이익률이 좀 나오는 의료기기 쪽하고. 근데 최근의 추세는 신약개발 쪽보다는 의료기기 쪽이 확실히 좋은 추세는 맞아요. 네. 자, 바이오 쪽 봤으면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에 있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많은 국민들이 뭐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그럼 이제 저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하나 갖고 있으면 돼라는 마음으로 사신 거잖아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냥 하나 갖고 있으려고 샀으면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있는 건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은행에 저금한 것처럼 그냥 삼성전자에 저금한 거죠. 저금. 투자는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종목 하나하나가 아니고요.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삼성전자 하나를 샀다는 건 포트폴리오 전략을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전략을 포기한 장수한테 성공이 있을 수 없죠. 승리가 있을 수 없죠. 삼성전자 하나 산 건 그냥 전략을 포기했어. 그냥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은행에 저금하듯이 난 삼성전자에 저금할 거예요. 저금. 그럼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줄 테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정적인 수익률이라는 건 기간의 평균값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기간의 평균값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간의 평균값으로 얘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줬어요. 얼마나 많은 수익을 줬냐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을 거야.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돼요. 그 대신 저는 언제든지 변수는 있고 예외는 있지만 과거의 모습들을 존중해요. 그게 또 차티스트의 기본 자세니까. 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차티스트는 아니죠. 저는 삼박자 투자를 하시는 사람이니까. 재무제표, 차트, 재료. 그러면 차트만 보고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물리면 3년 고생할 수 있죠. 3년. 네. 여기 3년, 여기도 3년. 근데 지금 2년이네? 그러면 고생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내년까지도 할 수 있죠. 특히 9만 원 이상에서 하신 분들은 저 여러 번 그런 질문 받았는데 삼성전자 9만 원에 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삼성전자만 갖고 있고 저금하는 마음이라면 그냥 계속 저금하세요. 그러면 또 반드시 10만 원은 되겠죠. 왜? 주식 투자는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야 돼요. 그리고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평균값으로 줘야 된다니까. 안 주면은 주식시장이 성립되어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줘야 돼. 평균값으로는. 그러면 언제가 됐든 저 9만 원은 무조건 깨지겠죠. 이 회사가 망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근데 왜 투자자들이 그나마 삼성전자 사는 게 나으라고 한다면 망하지 않을 1순위 회사니까. 그럼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 주식시장이 있을 것이고 주식시장이 계속 있다면 금리 인상보다 높은 상승률을 평균값으로 가져야 되니까 언제가 됐든 10만 원은 무조건 깨겠죠. 10만 원 깨고 11만 원이 오는 날이 있지만 그게 올해는 거의 저는 90% 이상 아니라고 보고요. 빠르면 내년이나 될까? 빠르면 내년이나 될까? 왜냐면
이게 추세라는 게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98,000원 찍고서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또 올라가려면 또 이만큼의 기간이 걸려야 돼요. 그럼 지금 거의 이게 지금 작년 1월이니까 지금 1년 4개월 동안 조정받았죠. 이게 또 저길 돌파하려면 1년 4개월 걸려야 될 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조정 흘러내린 것만큼 올라와야지 거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는 8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빠르면 내년에 이제 뭐 원금 회복이 되겠죠. 저는 삼성전자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식 공부를 좀 더 하셔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